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들리는 거 이상 없으신지요? 네, 잘 들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소라 교수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웹북과나 혹은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과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과에서 지금 와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통물류학과 지금 학과장으로 있고요. 백소라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송론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실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확인하고 답변을 신속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류관리사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특강을 신청하신 걸로 보아 아마 다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시험 신청은 다 하셨는지요? 네, 하셨어요. 네. 혹시라도 아직 시험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다행히 추가 모집 기간이 있거든요. 추가 신청 기간이 있어요. 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신청하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네, 두 번째 과목, 이 화물 운송론의 특징은요, 일단 쉽다라고 하는 거 다행이죠. 다섯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덕분에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은 60점, 70점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공부량이면 화물 운송론에서는 80점 이상까지도 보고요. 그리고 조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90점 이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론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물 운송론 중에 한 40% 정도는 국제물류론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과목에서 저희 진행할 과목인데요. 그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이제 아예 하지 않고 해당 과목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화물 자동차 운송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화물자동차 운송 부분은요, 일단 기초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화면 공유 잘 정상적으로 보고 계시죠? 네. 기초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처음 보면 놀랄 수도 있지만 한 두 번 정도 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페이지에 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게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운송의 3요소라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엇이냐, 맞는 것 무엇이냐 그러면 그 중에 보기 하나가 이거예요. 운송의 3요소에는 모드, 노드, 링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다음 보기에는 모드란 무엇이고 혹은 노드는 무엇이고 라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이 세 개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드가 뭐예요? 운송의 3요소에서 이 모드는 뭘 의미한다? 모드는 적으세요, 여러분들. 그 노트 갖고 계시죠? PDF도 갖고 계시지만 각자 노트 있으실 거예요. 자, 노트에 적으세요. 모드라고 하는 것은 운송수단을 의미한다. 운송수단. 네, 운송수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송지점을 의미한다. 운송지점. 예를 들어서 출발지나 도착지가 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링크는 뭐예요? 링크는 얘는 루트, 길을 의미한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그림에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착지가 여기고 출발지가 뭐 이쪽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출발지와 도착지는 무엇이 된다? 바로 뭐가 돼요? 맞춰보세요. 이 출발, 도착지는 무엇이 된다? 노드가 된다. 그죠? 노드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길을 보면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이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요? 자동차를 모드라고 한다. 운송수단을 모드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길로, 이 루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링크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3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자, 이런 것들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한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문제죠. 운송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문제들은요, 보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 중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이 답이죠. 자, 운송의 3요소는 요거 3개를 의미한다. 배웠죠? 그리고 모드는 운송점을 연결하여 운송되는 구간이나 경로를 의미한다. 틀렸죠? 자, 그럼 이 모드가 아니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얘는 바로 링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세트로 알고 계세요. 자, 노트 합시다. 노트. 운송은 장소적 효용이 있다. 자, 이거 노트에 적으세요. 운송하면 장소적 효용 이렇게 외우세요. 장소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가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운송은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죠. 자, 장소를 옮겼죠. 그래서 장소적 효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온 문제 하나 봤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주연 학우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해되셨어요? 김보은 학우님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화물에 관련된 용어로서 틀리게 기술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이런 것들이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보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좀 생소한 거 있을까요? 잘 몰라요. 자, 우리한테는 아직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집화라고 하는 것은 집화, 화물을 모은다라는 뜻이죠. 화물 모은다. 자, 모으는 것.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 수송 알아요. 배송 알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자, 수배송으로 외우세요. 자, 요거를 다시 적을게요. 수배송으로 외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수송은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큰 트럭으로 어떤 구간을 이송한 후에 그다음에 어떤 허브센터까지 갖다 줬다가 거기에서 소규모의 짐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갖다 주는 행위 있죠. 즉,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 거리에는 뭐 30톤 차량을 사용을 하고 부산 도착해서 각 세부 구로는 작은 차를 사용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구간의 운송을 소송 그리고 그 작은 범위의 운송을 배송이라고 한다. 방금 수송과 배송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쉽게 수배송이라고 한다. 요거까지 됐죠? 네, 요까지는 이제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못 들었던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영차와 공차입니다. 여기 별표 갈게요. 영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채울 영이에요. 채우다. 채우다. 화물을 채운 상태. 그 다음에 공차는 뭐예요?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화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 채운 상태. 자, 얘네들이 여기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채웠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80%를 채웠어요. 그럼 얘는 영차율이 80%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못 채웠냐를 봤을 때 얘는 20%죠. 그죠? 그래서 채운 것 기준, 못 채운 것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영차, 공차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질문 있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운송, 합리화를 위한 정책, 원칙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운송, 합리화를 위한 원칙으로 틀린 것은 혹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출제할 때는 이제 틀린 것은 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문장형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이렇게 짧은 단어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규모의 경제를 키운다. 그럼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규모의 경제를 키운다? 규모를 크게 해서, 그죠? 규모를 크게 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를 높인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화물을 요만한 트럭에 이만큼 운송하는 것과 그리고 이만한 트럭에 더 한 번에 뭉쳐서 운송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가성비가 높겠어요? 1톤당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이 후자가 높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별표. 여기 있는 다른 단어 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영차율을 극대화한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김주현님, 영차율이 뭐였죠? 영차율.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영차율 극대화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화물 쪽에서, 물류 쪽에서 얘기하면 많이 채워서 움직인다? 그럼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건 맞는 답이 되겠죠. 그죠? 자, 변용섭님 계십니까? 자, 변용섭 학우님께는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을 하고 있느라고,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제대로 지금 답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예. 네, 지금 소리가 안 답변하시기. 들리, 네, 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 가능한 예. 질문 안 드릴게요. 지금 좀 예, 답변하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반갑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전율 극대화라고 있죠. 이건 좋아요, 나빠요? 회전율을 극대화한다. 그만큼 뭐예요? 차량이 있으면 걔를 최대한 많이 돌려요.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쉬지 않게. 어때요? 회전율 극대화. 솔리스좌. 요즘 유행하는 거, 솔리스. 이거 물류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뽕 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너무 쉬워요. 문제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윤영님 계세요?
네네. 이은영 그 학우님, 요거 왜 틀려요? 그 마이크 키셔도 돼요. 자, 운송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원칙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대놓고 4번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죠? 1번 왜 틀려요? 자, 다른 분들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마이크 키셔도 돼요. 아무나 답변해보세요. 소형 차량을 이용하는 소형화 원칙. 아이, 그렇죠. 아이,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건 고등학생도 맞히겠다. 2번. 영차율을 최소화한다. 근데 영차율 모르면 이거 틀리죠. 그죠? 영차율을 최소화한다? 어때요? 영차율을, 영차, 뭐예요? 영차는 채우는 것. 근데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일 열심히 할 때, 혹은 뭐 땡길 때, 영치, 영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이 실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영차, 영차. 그럼 영차율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 많이 채우는 거. 그래서 최대화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그죠? 안 까먹겠죠? 영차, 영차.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전율을 최소화한다. 어때요? 아이, 요거 최대화죠. 그죠? 그 다음에 가동률을 최대화한다. 그쵸? 많이 이용한다. 자주 이용하고 최대한 많이 돌린다. 그죠? 그 다음 적재율 최소화 원칙. 적재율을 최대한 조금씩 실른다? 장난해. 그죠? 그래서 5번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은 4번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함정은 바로 2번이다. 영차율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면 이건 틀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지금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오늘 마지막에 오후에는 법규를 공부하시거든요. 법규에서는 꽈락이 많아요. 그쵸? 근데 겨우 40점 이상 나왔는데 평균 점수가 별로 안 좋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균이 60점 이상입니다. 그럴 때 이런 한 문제라도 맞춰줘야 평균에서 좀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쉬운 거는 맞추기. 그 다음 가겠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그냥 다 보기입니다. 다 보기. 이 중에서 모르실 것 같은 것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운송은 아까 배웠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요거 별표. 그죠? 그리고 물류 비중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어떤 제3국으로 물건을 보낸다? 그럼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뭐예요? 물류비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창고비도 있고, 포장비도 있고, 통 관련된 대기할 때 창고 또 나가죠.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갖다 주는 거 있죠. 운송. 갖다 주는 거.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자, 여기 별표 갑니다. 물류비 중에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는 게 운송이다. 여러분들 외국 놀러 가실 때 비행기 값이 제일 많이 들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 운송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박준혁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패스. 자, 그 다음 운송업체가 M&A. M&A가 뭐죠? 인수합병이죠. 회사들이 일단 사이즈를 자꾸 키워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인수합병. 이건 물류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여기 대형화 별표, 대형화. 그죠? 제가 지금 별표화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인쇄를 못 하셨기 때문에 별표 똑같이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트에 제가 별표화라는 거 있죠. 그거 키워드를 다 체크를 적으세요. 그게 키워드니까 나중에 이제 요거 수업 다 끝나고 인쇄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갑시다. 모달 시프트. 우리가 아까 배웠죠. 모드가 뭐였어요? 모드. 운송수단이었죠? 그죠? 모달 시프트는 뭐예요? 시프트 근무할 때 변경시켜주는 거.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거. 그죠? 그거예요. 그게 뭐냐? 자, 여기에서 지금 타이핑이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PPT에서 좀 바꿔주세요. 도로 다음에 화살표를 추가해주세요. 도로 다음에 철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도로로 운송했던 것을 철도로 운송하던가, 아니면 도로로 운송했던 것을 연안 운송으로 하던가 이렇게 추진하는 운동 혹은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모달 시프트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할까요? 도로 너무 많이 막히고 또 CO2
질소,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도로로 가능한 하지 말고 철도나 연안 운송을 통해서 한 번에 더 운송 양도 늘리고 그리고 대기오염도 좀 대기오염도 줄이자라고 하는 거. 그걸 모달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 모달 시프트는요, 이거 이름 하나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 페이지에서는 2문제 나올 수 있고요. 적게는 진짜 아무리 못해도 1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바로 요거, 모달 시프트.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그냥 딱 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신 거 이해되셨나요? 할만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산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오늘 고득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문제 일단 먼저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문제 자체가 좀 어렵죠? 여기서 밑줄 칠 게 바로 요겁니다. 채트방 공식. 사실은 우리는 오늘 배우긴 하는데 이 이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제 효용 거리가 몇이냐 이 단어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공식 적어놨는데 공식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자, 공식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볼게요. 뭐는 자동차 운송, 그리고 뭐는 그러니까 화물차 운송, 그다음에 철도 운송으로 운송할 때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은 단거리를 갈 때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정말 장거리로 갈 때는 뭘로 이용해요? 이 두 가지 중에는 철도를 이용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로 갔을 때 합리적인 구간이 과연 몇 킬로까지냐라는 얘기예요. 몇 킬로가 넘으면 철도가 유리하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것을 경제적 효용 거리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자동차로 운송했을 때와 철도로 운송했을 때의 운송비가 똔이 되는,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자동차로 운송했을 때의 비용과 철도로 운송했을 때의 비용이 같은 지점. 자, 그림으로 보면 바로 앞에 이제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면 보세요. 자, 단거리일 때는 자동차가 더 합리적이고 또 장거리로 갔을 때 그래프를 보니까 철도가 더 금액이 낮네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송할 때는 여기까지 갈 때, 이 지점까지 갈 때라면 자동차로 운송하시고, 그리고 이 지점을 넘을 거라면 차라리 철도로 운송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겠어요. 라고 하는 가이드를 낼 수 있죠. 그럼 요 지점은 도대체 몇 킬로냐.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는요, 자동차로 운송했을 때의 금액과 철도로 운송할 때의 금액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죠. 이게 바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동차의 운송비 그리고 철도의 운송비를 동일하게 만드는 그 지점의 키로수를 찾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화물인 경우에 얼마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화물 얼마 나오죠? 1톤 1kg, 얘는 톤킬로 1톤 1kg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로 1톤을 1km 움직일 때 900원이래요. 그죠? 그러면 몇 킬로, 아니 100km로 움직여요? 그러면 900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900원에다가 그다음에 X킬로. 몇 킬로인지 몰라요. 그죠? X킬로 움직이는 게 자동차로 움직였을 때의 총 비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철도도 있죠. 그럼 이번에는 철도로 움직였을 때 철도는 통키로당 운송비가 500원이래요. 자, 500원이 1톤 1km 움직이는데 발생하고 근데 몇 킬로 갈지 몰라요. 거리는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X킬로미터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을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추가 내용을 보니까 철도일 경우에는 부대 비용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용에다가 추가로 5만 원이 더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서 이제 X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앞에 있는 공식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식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공식 없이도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실 수 있죠, 이제는? 풀어드려야 되나? 아니죠. 여기 900x, 네, 900x는 500x 더하기 5만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400x는 5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는 뭐? 120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 맞췄고, 이 문제는요, 나올까 말까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 문제 푸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에서도 그냥 무조건 푸실 수 있어요. 되셨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택배로 넘어갑니다. 택배. 최근 택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3문제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요. 40문제 중에 몇 문제가 나왔냐?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 대단하죠? 자, 요 페이지, 요 페이지, 요 2페이지만 해도 잘하면 3문제, 못하면 2문제. 아시겠죠? 자, 한 페이지당 한 문제는 최소 나온다. 봅시다. 택배 회사가 고객한테 택배를 안 받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약 10몇 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추려놨어요. 내용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걸 달달달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찍어주는 거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뭐 이런 건 상식적이에요. 포장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물건 안 받아가잖아요. 그쵸? 너무 당연해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포장이, 그러니까 한 포장이 300만 원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개 포장이 아니고 한 번에 보내는 화물들 있죠. 그거가 300만 원을 넘어버린다? 그러면 얘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택배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모피코트 있죠. 이런 것들은 택배로 접수받지 않아요. 직접 사람이 배송합니다. 이런 것들. 모피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금액을 기억을 해주세요. 300만 원을 초과하면 화물을 거부한다. 자, 그 다음 8번. 위험하다. 위법하다. 그 다음에 10번. 또 중요.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뭐 카드 이런 것들도 택배 배송 안 되죠.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류예요.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재생 불가능한 거. 동물 택배 안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좀 그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문제는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것. 자, 답은 뭘까요? 1번 어때요? 이거 틀렸죠? 미만? 이거 틀렸다. 그 다음 2번. 운송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 근데 거절해요?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이면 얘는 수탁 거절. 맞다. 그죠? 4번은 기재된 것과 동일한데 거절한다.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하다. 일반 서류다. 이거 봤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찍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각자 공부하세요. 택배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입니다. 자, 금액 외우세요. 50만원.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입니다. 최고 한도액. 5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비를 더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50만원이 넘으면 추가료 할증료를 더 냅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가액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50만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택배에서는 외우실 게 300만원 그리고 50만원. 네, 문제 풀어보십시오. 요거는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답 보이십니까? 바로 3번이죠. 왜냐면 한 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이지 100만 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수배송 시스템 합리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네, 이 부분인데요. 그냥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 근데 어렵지 않은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거. 최소비용법, 북서 코너법, 보결 추정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름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풀어라라고 하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밑줄 치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푸시는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런 표 보셨습니까? 이런 표? 이런 거, 그림. 아마 개인적으로 공부하셨을 때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네, 화물 운송론에서는 이런 그림이나 표를 이용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배경 설명 다시 먼저 할게요. 자, 수배송 최적화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물건을 배송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배송받는 측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얘는 40개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얘는 60개를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그럼 다 해서 100개 생산을 해서 고객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는 30개 필요하고 또 얘는 40개 필요하고 얘는 30개 필요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어느 고객한테 몇 개를 나눠줄 거냐라고 계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왼쪽에 Y축 보시면, 세로축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공장을 그려놨어요. 자, 얘네는 공장 측이고, 얘네는 물건을 받는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공장에서 첫 번째 고객한테 물건을 주는데, 운송비가 10원이 든대요. 1톤에 10원이 든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공장에서 세 번째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는데 얼마가 들어요? 30원이 든대요. 자, 그래서 이 표 안에 있는 것은 1톤당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 첫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공장에서 출하하는 전체량은 600톤. 이 공장에서 출하하는 전체량은 900톤. 그 다음에 수요량.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체 필요한 양은 600톤. 그 다음에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 문제에서 표를 하나 줘요. 그냥 이 표를 주고 풀어 그래요. 풀어. 뭘 풀어?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됩니다. 최소 비용법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장에서 600개나 출하를 하는데 얘네들한테 얼마씩 나눠주면 돼? 라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최소 비용법으로 풀었을 때 S1에서 D1으로 줄 수 있는 양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푸시고 모르겠다 그럼 제가 다시 풀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 비용법입니다. 즉, 이 금액이 가장 최소로 발생하는 곳에 물량을 최대한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디예요? 5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이 회사는 얘한테 최대한 많은 양을 배정을 해주세요. 자, 얘는 600톤을 줄 수 있으나 D3는 400톤만 필요하대요. 그럼 얘한테 얼마 주면 됩니까? 이 자리에 최대한 400톤까지밖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싼, 가장 저렴하게 발생되는 운송비인 얘한테 400톤을 주세요. 그 다음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25, 20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이네요. 얘는 주면 될까요? 얘는 600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600 중에 400톤을 이미 줬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얼마를 더 줄 수 있다? 200까지 더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미 다 물건을 다 출하를 끝냈습니다. 600개를 다 채워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아래 3개 볼까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싸요? 얘가 제일 싸죠? 얘한테 얼마 주면 될까요? D2에서는 500이 필요한데 이 공장에서는 900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준다? 500톤까지 준다. 그죠? 500톤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더 싸요? 20톤이 싸요. 20원이 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얼마까지 줄까요? 이미 500은 소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400까지 줄 수 있어요. 400. 400을 줬더니 여기 또 총 양이 이것과 일치하네요. 그죠? 400까지 무난하게 줄 수 있고 그럼 얘는 더 줄 수가 없죠. 그죠? 얘는 400톤 받았고 그리고 출하량도 다 900톤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줄 필요 없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문제로 갑니다. 최소 비용법으로 풀어라. 그랬을 때 S1, D1에 줄 수 있는 최대량은 그러면 몇? 200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200톤. 됐죠? 네. 김주현님 혹시 지금 이해하셨어요? 어려운가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질문을 S1에서 D1으로 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유형 또 나옵니다. 이때 최소 비용법으로 푸는데, 그럼 총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운송했을 때 총 비용 얼마냐? 그럼 어떻게 부르냐? 그때는 이 구간에서 생긴 총 비용 얼마죠? 10톤에 200원이니까 2,000원이죠. 이 구간에 2,000원.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또 2,000원 또 얘는 8,000원 그 얘는 7,500원 이렇게 나오죠. 요거 각자 구간에서 발생된 금액을 합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그러면 최소 비용법으로 풀었을 때의 총 운송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9,500원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거 문제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그 DM 보내세요. 그럼 다시 풀어드릴게요. 혹은 수업 끝나고 공식적인 수업 끝나고서라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여러분들 맞췄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 만약에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문제라서 꼭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맞춰야 되는 거 있습니다. 북서코너법이라고 할게요. 북서코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서쪽, 즉 이쪽부터 최대한 다 맞추라라는 얘기예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물건을 줘라라는 얘기예요. 금액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줘라. 자,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금액 나오잖아요. 금액을 전혀 안 봅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 그 최소비용법에서는 금액을 보는데 북서코너법에서는 자리만 보지 금액을 보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얼마 출하할 수 있죠? 15톤. 그럼 최대한 많이 줘요. 얼마 준다? 얘한테 15를 주고 싶은데 지금 얘가 얼마 받을 수 있냐면 10톤까지밖에 못 받아요. 10톤만 필요하대요. 그럼 얘한테 얼마 줘요? 15톤을 줄 수 있으나 10톤만 주겠죠. 10톤만 줍니다. 그쵸? 자, 여기 채웠으면 여기 아니면 그 위아래로 가세요. 위아래 채운 다음에 대각선으로 쭉 빠지시면 돼요. 다시 자 10톤을 줍니다. 그 다음 아래 보니까 10톤 다 채웠네요. 더 이상 못 채우죠. 채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10톤을 받았고 5톤이 남았네요. 그래서 5톤을 더 주세요. 더 공급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대각선으로 내려가세요. 자, 5톤은 이미 채웠어요. 근데 얘는 15톤 필요하대요. 그래서 몇 주면 돼요? 10톤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네요. 왜냐하면 12톤이 여유니까. 그래서 10톤을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다 채웠네요. 그죠? 15톤 다 채웠네요. 그래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2톤 중에 10톤 줬으니까 얘한테 2톤 더 주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니까 7톤? 5톤 남네? 그래서 요렇게 채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2개. 최소비용법으로 풀었을 때 S1, D1에 줄 수 있는 양과 북서코너법으로 풀었을 때 줄 수 있는 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죠? 뭐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 문제에서 북서코너법으로 풀어라 혹은 최소비용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요.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진보우님 듣고 계십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고 오셨나 봐요.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수배송 네트워크 문제 중 최단 경로. 자, 이런 단어 모르면 괜찮아요. 이거 그럼 무시하세요. 자, 우리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단 경로. 최단 경로를 지금처럼 구성을 했는데 그때 전체 거리는 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 L에서부터 여기 중요한 단어. 모든 점을 지나는 최단 경로를 물어봐요. L에서부터 출발해서 1, 2, 3, 4, 5, 6까지 어디든 한 번은 들려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경로가 제일 짧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지금 경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한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푸냐? 첫 번째로는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출발해요. 얘 이어진 곳 3 아니면 7이죠. 어디가 더 짧아요? 3이 짧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얘에서는 3, 2, 1 중에 여기가 짧죠?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서는 2가 짧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 얘는 1로 가고 2가 짧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이 2개인데 여기는 안 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는 맞으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2번 정도 계산을 하시면 합산이 가장 짧은 애가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요거 합을 더하시잖아요. 그럼 걔가 값이 돼요. 그래서 12가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신 적 있습니까? 최대 수송량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으세요?
얘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자,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건 조금 복잡해요, 처음에. 근데 한번 보면 이해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게 다르냐. 앞에서는요, 거리를 합산해서 물어봤죠? 근데 얘는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수송량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6개를 움직일 수 있어요. 누적 6개. 그리고 이 구간에는 누적해서 2개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 SAD에서 누적해서 얼마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답은 6 아니면 2 아니면 8 이렇게 대답 많이 하세요. 답은 어때요, 여러분들? 답변해보세요. 자, SAD 구간의 최대 수송량은 그럼 얼마일까? 그럼 답은 여러분들 2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구간에 6개를 갖고 오더라도 얘는 2개까지밖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송 최대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개까지밖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최대 2개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6개가 왔는데 그럼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기까지 도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자, 순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여러분들 맘대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역으로 돌아오는, 여기까지 갔다가 거꾸로 돌아오는 그런 일만 없으면 돼요. 그럼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요 루트로 뚫고 가볼게요. 자, S, A, D, F 구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뭐 6개 갖고 2, 5, 그죠? 그럼 전체 몇 개 갈 수 있습니까? 2개 갈 수 있죠? 그죠? 얘는 전체 2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남았어요? 4개 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개 갔죠? 그래서 더 이상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더 쓸 수가 없어요. 이 루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에 2개 가요. 이제 남은 것은 3개까지 더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아래 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루트로 저는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S, B, E, F, 이 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갈 수 있나요? 역시 5, 2, 2니까 최소량인 2까지밖에 통과를 못해요. 자, 5개 넘어가더라도 결국엔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2개만 갖고 가요. 그래서 남은 양은 3개까지 더 통과할 수 있다. 자, 2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폐쇄되고 그다음 2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루트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출발지에서부터 지금 4개는 보냈어요. 자, 그 다음 다른 루트 가볼게요. 저는 한번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 A, C, F로 가겠죠? 그럼 뭐 4, 2, 5니까 2개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2개밖에 못 가고 얘는 폐쇄되고 그리고 얘는 남은 3개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더 이상 물건이 통과할 수 없을 때까지 물건을 하나 혹은 2개씩 보내면 더 이상 여기 이런 루트가 더 사용이 못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누적적으로 물건을 보낸 화물의 양을 합산을 하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최대 수송량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철도 운송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도 운송은요 나오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철도에는 유계화차, 무게화차가 있는데요. 무게화차는 이렇게 지붕이 없는 거, 유계화차는 지붕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단어를 알고 계시면 돼요. 단어 체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키워드 있죠? 이런 거 평판화차, 플랫카,
그 다음에 탱커, 이런 거.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올리고 다니는 화차, 화물 기차, 화차. 네, 그거를 컨테이너 화차. 이렇게 부르고요.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무슨 화차냐? 그럼 여러분들 답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죠. 그 많게는 2문제 나오겠습니다. 국제론, 화물론에서 각자 1문제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별표하시고요. 무조건 외우세요. 네. 그 중에서도 요거 있죠? 피기백 방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세요. 피기백 방식.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피기백 방식은 운송, 트럭 운송과 철도 운송을 합친 방식을 피기백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 뭐냐면, TOFC 컨테이너를 철도에 태워서 보내는데 2가지 방식이. 하나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철도예요. 자, 위에 컨테이너만 놓고 철도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컨테이너 아래다가 트레일러를 깔고 트레일러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름 볼게요. TOFC라고 하는 단어는 철도에 컨테이너만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TOFC라고 하는 단어는 철도에 트레일러를 올렸어요. 그쵸? 이름은 이렇게 간단해요. 자, 일단 이름 외우시고, 그 다음 피기백 방식이 TOFC 방식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외우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COFC 방식에는 피기백과 캥거루 방식이 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COFC? 봐봐요. 이거 너무 단순하게 나와요. 자, COFC 방식에는 피기백이 있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보기 4번이 틀린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요 페이지 있죠? 요건 여러분들 그냥 각자 외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제가 중요한 문구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